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광주 금남로의 촛불 집회 현장. 자신을 15살이라고 소개한 어떤 중학생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분들 모두 세금 내시죠? 안 내는 사람 없으실 겁니다. 금수저들 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내지도 않는 세금, 우리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박근혜는 이 세금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 왜 냅니까? 세월호 인양하라고, 농민들 도와주라고, 노인, 장애인 복지에 쓰라고 줍니다. 우리가 언제 일 터질 때마다 해외여행 가라고 줬습니까? 아니면 바보들한테 일당 2만원씩 주라고 세금을 냈습니까? 아니면 한여름에 에어컨 앞에서 긴팔 입고 1g에 18만원어치 송로버섯 처먹으라고 줬나요? 한 번 순방 갈 때마다 40억 원을 쓴답니다. 상상 초월의 금액이죠. 지금껏 지구를 12.5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지구를 돌면서 머리도 같이 돈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지금껏 방치해놨습니다. 바쁜 벌골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겁니까? 박근혜 가족사인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려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한테 추신수의 1년 연봉도 안 되는 10억엔에 팔아넘기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한마디 사과 없이 구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을 2번씩이나 죽이려 하고 국민과의 상의 없이 성주 주민의 허락 없이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 중에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와. 15년 산 저도 깨닫는 것을 어떻게 65세 박근혜는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귀가 막혀 있어서 청와대 바로 앞에서 얘기해도 안 듣는 그녀지만 여기서 외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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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거 연령이 크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고3도 투표할 수 있게 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46만 명의 표가 새롭게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조선일보나 수구기득권 신문들은 고3 교실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맥락을 짚어보면 주요 혁명마다 주역은, 시발점은 바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다, 모자라다, 공부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발언은 중학생이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촛불 집회에서 중학생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생의 탁월한 정견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살 넘어야 정치를 안다? 20살 넘은 분들, 그래서 박근혜를 뽑았습니까? 고3이 무엇을 알겠냐는 자는 국민의 무지몽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낡은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과 새 시대에도 함께 가야 합니까? 광고 듣고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재, 이 사람의 부인 회사를 지원하라 직접 지시했습니다. 최순실 화장품을 면세점에 넣어달라고 이재용에게 직접 지시했다고도 하고요. 지난해 10월의 일입니다.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은 최순실 죄가 안 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너희들 한테는 그랬겠죠? 우병우, 이석수 수사를 담당한 윤갑근 검사. 근데 이 사람 우병우의 친구로 확인됐죠. 자기 친구에게 자기 수사를 맡겼던 우병우였습니다. 하여간. 자, 그런데 윤갑근의 동생이 박근혜 일당이 폭력으로 유경재단을 장악한 뒤 거기 취업했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비훈련을 하던 중이라던 때 정유라는 국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했던 덴마크 기자간담회 발언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정유라의 말, 뭔 어드바이스를 듣고 하는 발언 같다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3 투표가 현실화되면 46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대선판을 흔들 공산이 큽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3 교실에서 정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조선일보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가족회사 민원을 해결해주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이 자백한 것인데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제품에 대해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영재 원장이 최순실에게 이런 민원을 부탁했고 최순실은 이 민원을 정호성을 통해서 박근혜한테 전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YJ 콥스 메디칼인데요. 이 회사의 의료용 실, 이 실은 2014년에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허가를 받아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존 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을 직접 요청했던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습니다. 존 제이콥스는 또 김영재가 나오는군요. 김영재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중소 화장품 업체입니다.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 했고 이재용은 곧 실무진에게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스는 박근혜 이재용 독대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신라 면세점 서울점 입점이 성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연관돼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죠. 특검팀에 의하면 이에 따라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서를 만들었고 민정수석이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입니다. 보고서에서 민정수석실은 최순실은 죄가 안 됨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어째서 죄가 안 된다는 것일까?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맞죠? 그렇다면 박근혜 당신이 범인이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인데 그런 보고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 이 사람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게다가 우병우 이석수 파문이 났을 때 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하, 웃기죠? 자기 사건을 자기 친구에게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윤갑근 검사의 동생이 2007년부터 유경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경재단 전 핵심 관계자는 동생 윤모가 형이 검사여서 보험성으로 취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업 시기는 유경재단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그때 박근혜가 인마이 포켓했죠. 최근에 숨진 박지만 비서 주모 씨가 유경재단에 들어간 시기와 비슷합니다. CBS 노컷뉴스는 얼마 전에 유경재단 강탈 배후에는 대통령 박근혜와 정윤회가 있다 이런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학점이 잘 나온 이유를 모른다 라던 정유라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 의하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지난해 4월 이화여대 김경숙 당시 체육대학장과 다른 교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취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정유라는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초등학교 때다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2014년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찍은 정유라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선수 자격으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유라는 승마협회에 2015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출입국 기록에는 2015년 12월 14일에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출입국 기록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대표 훈련비를 지원받아서 독일에서 훈련 중이다라고 보고했던 기간에 국내에 체류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승마협회를 감사해서 정유라에게 지원한 훈련비를 환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을 기소했지만 우리는 현재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2차례에 연속 불응하자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강공책을 꺼낸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20일 동안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다. 최순실이 새누리당 최고위원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2013년 초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새로 임명할 최고위원 인선안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서에서는 강원도는 한기호 의원, 호남은 유수택 광주시당 위원장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을 최순실에게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5월 황우여 당시 대표는 호남목 최고위원으로 유수택, 강원목 최고위원으로 한기호를 지명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과의 대권주자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한 친박은 물론 비박도 다음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고 대통령 후보를 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비문재인 연대론을 겨냥해서는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패배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혼자서 문재인과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한테도 밀려서 5등으로 뒤처졌죠. 안철수 전 대표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관련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이번 대선의 투표자 수가 약 46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될 경우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만 18살 선거인단 예상치는 약 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12년 대선 당시에 만 19살 투표율인 74%를 대입하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는 약 46만 명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박빙으로 치러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격차는 57만여 표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양은 최근 머리카락색이 옅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갈색 머리카락이 자연산임을 증명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양은 교사가 머릿속을 들추고 뿌리색까지 살펴본 뒤에야 학교 규정 적용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증 발급은 두발과 복장 자유의 권리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습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억누르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 마련, 네, 투표권 보장이지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고등학교가 우익 성향의 시민들의 집단 항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지를 나눠준 교사를 징계하라며 하루에 20통에서 30통가량의 민원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민원 전화의 배후는 극우 사이트 일베와 보수단체 박사모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노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노승일이 제거됐나요? 네? 아, 고영태가 제거됐구나. 무슨 말씀을... 그러면 그 잡기 어렵다는 신동욱이? 아니면 주진우? 제거는 뭔 소리고, 그 네 사람은 왜 거명하십니까? 그거는 그 킬러들이 네 사람 주변을 배회한다고 해서. 그럼 이 킬러들 배후에 각하께서... 야, 아버지 어머니가 흉탄에 맞아 숨지셨는데. 그래서 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자객들은... 씹새끼. 야, 너도 내가 오촌 살인사건의 배후라고 보는 거야? 말은 안 해도 다들 그런 의심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하, 행여라도 그 죽음에 털 한 가닥이라도 얽히시면 감옥에서 살아서 못 나오십니다.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퀴즈 문제를 냈었지요? 야, 그나저나 1월 말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것 같다며? 그래 보입니다. 사실 결론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야, 그 헬기가 어느 나라까지 갈 수 있니? 일본은 갈 수 있을까? 전용 헬기 타고 망명하시게요? 아유, 생각 같아서는 구치소를 털어서 순실이, 유라, 문고리 3인방 얘네들도 다 태우고 가고 싶어요. 현빈까지. 2007년에 들여온 미국 시콜스키사의 대통령 전용 헬기 몇 인승인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몇 인승? 알지. 1번 5인승, 2번 7인승, 3번 9인승, 4번 11인승, 5번 14인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조선일보, 민주당이 중국의 이간계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조선일보가 이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는 중국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까지 나와서 환대하고, 또 반대로 우리 정부가 김장수 주중대사 등 공식 외교 채널로 만나자고 할 때는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이간계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렇지만 첫째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중국 쪽에다가 그동안 만나자고 요구했냐. 이게 우선 의문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규정은 틀린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만나자는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으로서도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다가 정말 여러 번 강력하게 만남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벌써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외교부건 어디건 정부 부처라면은 그 부처 속성상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는 거 이걸 가장 중요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열심히 면담을 요구했는데 불발됐다면 외교부 혹은 주중 한국대사관 이런 데서 그런 상황을 언론에다가 이미 여러 번 알렸을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동안. 예. 그러다가 이번에 야당 의원들이 외교부장을 만나니까 이제 와서야 그동안 우리는 안 만나줬다라고 징징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중국의 이간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했다거나 만약에 또 나아가서 중국 너희들이 사드 보복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간계를 넘어서 매국행위죠. 예.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한 얘기는 중국 너희들 사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도 일면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요구를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요구를 한 것, 이게 왜 이간계고 잘못됐다는 건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사하고 제목이 따로 노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4대 외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썼네요. 예,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외교수장을 만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멱살이라도 현장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사실 다른 나라 외교수장을 그 나라 홈그라운드에 가서 만나면서 보복하지 마라, 우리한테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면전에다가 요구하는 거 이거는 사실 외교 관례상 좀 당돌한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라면 애둘러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커튼 뒤에서 요구하는 거 이게 관례죠. 예. 그렇다면 기업의 요구를 대신 전한 야당 의원들을 칭찬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이간계에 말렸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바로 매국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일면에 크게 썼다면 결국 이거를 이제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프로파간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썼던데요. 아마 오늘 내일 종편에서 계속 난리를 칠 거고 또 심하면은 야당 대선 주자들한테 가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논란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정부가 방기했던 일을 야당 의원들이 대신한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기업들의 요구를 중국에다가 전달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논리로 대응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야 국민들이 이젠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추가가 되는군요.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단서로서 말이죠. 자, 다음 미국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하 공연을 할 가수를 못 구한 모양이죠? 예.
뭐 과거에 셀린 디옹, 엘튼 존, 또 안드레아 보첼리 이런 A급 가수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섭외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임식 괜히 갔다가 팬만 잃을까봐 그러는 건데 예. 그 와중에 멋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레베카 퍼거슨이라는 영국 출신의 가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흑백 혼혈이고 여성인데 예. 이 사람이 취임식 축하 공연 섭외를 받았는데 스트레인지 프루트라는 제목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상한 과일이라는 노래를 나한테 취임식장에서 불이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답을 트위터에다가 했습니다. 아, 이상한 과일. 이 뭐 어떤 가사의 노래입니까? 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운동에서 우리로 치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아주 유명한 노래라고 합니다. 예. 빌리 홀리데이라는 전설적인 재즈 가수가 1930년대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예. 백인들이 흑인 청년들을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나무에 걸어 놓았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가사를 쓴 노래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상한 과일은 나무 위에 걸린 시신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처음에 남부 지역의 나무에는 이상한 과일이 열려 있다. 이파리와 뿌리에는 피가 흥건하다. 이런 섬뜩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노래를 트럼프 취임식에서 부르게 한다면 내가 축하 공연을 하겠다라고 레베카 퍼거슨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취임식에 가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한마디로 매기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뿐만 아니라 제프 세션스라는 의원한테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을 준 거 여기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습니다. 이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세션스라는 사람은 과거 인종차별주의적인 언행 때문에 연방지방법원 판사 지명회에서까지 철회됐던 사람인데 그런 자를 트럼프가 법무장관에 내정해서 지금 청문회 인준 거부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사람의 행적 구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라는 미국 최대 흑인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미국적이고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단체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또 이 사람이 과거에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동료 흑인 검사한테 오이, 그러니까 이봐 이렇게 하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에 대해서는 대마초는 피우는 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두둔을 했는데 바로 그 KKK 같은 사람들이 흑인 청년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나무에 걸어놓은 사건, 이것을 고발한 노래가 스트레인지 프루트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니, 이게 정말 트럼프가 한마디로 또라이 같은 인사를 한 거네요. 예, 근데 지난 밤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또 한 번의 또라이 같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금융업계 규제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위원회라는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여기 위원장에다가 월가의 변호사로 유명한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맨날 했던 말이 월가의 금융기득권을 때려잡겠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월가를 규제하는 기구의 수장에 월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변호사를 임명했다라는 것은 살인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과 같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군요. 예, 과거에 환경규제 철폐운동에 앞장서온 사람을 환경청장에 임명했던 적도 있었고요. 뭐 대부분 인사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MB가 통일은 없다라는 책을 쓴 남주홍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했던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인사가 이런 모양이고 근데 월가 변호사를 증권거래위원장에 앉힌 것, 이거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온갖 적폐들은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고발이 됐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제 사실 한국과 미국의 언론의 수준 차가 나는 것 같다.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 이런 적폐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반면 한국은 그 이명박, 트럼프와 비슷한 이명박을 감싸주기 위해 길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레베카 퍼거슨 얘기, 이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A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요. 금방 본인들이 이렇게
오픈도 하고 또 언론에서 쓰고 하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참 MB를 만든 축에는 한국 언론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목,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주진우 기자 이야기 준비하셨군요. 네, 이게 경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여서 말해도 되나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는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제가 이 신동아의 보도를 보고 좀 화가 많이 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신동아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인터넷판으로도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동아는 아시다시피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죠. 예. 그리고 제목이 미디어 비평, 주진우 기자의 너무 잦은 허위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시사평론가 정혜윤이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 누군지 모르는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주진우 기자를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주진우 기자를 제가 모릅니다. 딱 한 번 10초 정도 뵀었어요. 그 리세팅 코리아 강연 때요. 악수 한번 나눈 게 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사가 매문, 그러니까 글을 판다는 뜻이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매문 선동가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매문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뚜껑이 확 열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개떡 같은 인용을 자기 꼴리는 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 씨는 시사 이슈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 그는 공인을 감시해야 할 기자이면서 그 자신도 공인인 셈이다. 그에게 사회적 인지도를 안겨주는 그의 말이나 글이 사실성 논란에 자주 휩싸인다면 그에겐 매문선동가라는 비판이 제기될지 모른다. 고급 속물이 매문한다고 한 김수영의 산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김수영의 산문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읽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글입니다. 나는 지금 매문을 하고 있다. 매문은 속물이 하는 짓이다. 속물 중에도 고급 속물이 하는 짓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매문가의 특색은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서 이름이 팔리고 돈도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시사평론가가 글을 이어갑니다. 10번의 특종보다 한 번의 오보가 기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자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주 씨는 이 원칙에서 예외인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의 별명이 사탄 기자라고 말한다. 악마니 악동이니 하는 말은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애칭으로 쓸 수 있다. 더구나 일탈 행위를 일삼는 권력자를 응징하는 사탄이라면 좋은 사탄이다. 다만 개인의 정파적 신념을 퍼뜨리거나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해 사실 추구라는 기자의 직업적 가치를 아무렇게나 훼손하는 사탄이라면 언론업계에서 환영받기 힘든 사탄이다. 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화가 난 대목이 뭐였냐면요. 예. 인용을 한 김수영 시인의 저 글이요. 저 글은 제가 기자로서 교범처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예. 스스로를 반성하고요, 기자로서. 저를 제어해주게 만든 참 고마운 글이고, 그래서 저 글의 앞뒤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정혜윤이라는 자가 뚝 잘라먹고 인용한 그 글의 앞뒤까지 합쳐서 김수영 시인이 쓰신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김수영 전집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선 나는 지금 매문을 하고 있다. 매문은 속물이 하는 짓이다. 속물 중에도 고급 속물들이 하는 짓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매문가의 특색은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서 이름이 팔리고 돈도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입으로야 물론 안 그렇다고 하지. 그까짓 것 그저 담뱃값이나 벌려고 하는 거지. 혹은 하도 나와달라고 귀찮게 굴어서 마지못해 나간 거지. 입에 풀칠을 내야 하고 자식 새끼들의 학비도 내야 할 테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정도로 말은 하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만도 아닐걸. 그런 것만도 아닐걸. 그러다가 보면 차차 돈도 생기고 살림도 제법 안정되어 가고 전화도 놓고 텔레비도 놔야 되고 잡지사나 신문사에서 오는 젊은 기자들에 대한 체면이나 다음 청탁에 대한 고려를 해서도 다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헌 잡지 나부랭이나 기증받은 책까지도 하다못해 동화책까지도 말끔히 먼지를 털어서 비어있는 책꽂이에 공간을 메워놓아야 한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에세이스트로 유명한 A, B, C의 뒤를 따라 자가용 차를 살 꿈도 꾸고 팬클럽 대회가 파리와 미국에서 언제 열리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악덕은 누차 말해두거니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전법을 바꾸었다. 이왕 도둑이 된 바에야 아주 직업적인 도둑놈으로 되자. 아무개 아버지 같은 좀도둑이 아니라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집을 짓는 아무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집의 주인 같은 날도둑놈이 되자. 그래서 하다못해 무허가의 죄명으로 집에 헐리고 떼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편이 낫다. 그 편이 훨씬 남자답고 떳떳하다. 즉 나다. 이 내가 되는 일, 진짜 속물이 되는 일,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 수업도 사실은 여간 어렵지 않다. 속물이 안 되려고 발버둥질을 치는 생활만큼 어렵다. 아무래도 나는 고급 속물을 미화하고 적당화시킴으로써 자기 변명을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초고급 속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의 심연은 무한하다. 속물을 규정하는 척도도 무한하다.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이 글을 제가 글쟁이로 살면서 왜 이렇게 오래 붙들고 교본으로 삼냐면요. 김수영 시인은 자기가 글을 파는 매문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속물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되뇌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사실은 매문을 해. 글을 팔아. 나는 위선적이야. 베스트셀러 에세이스트들 따라다니면서 자가용차를 살 꿈도 꿔. 팬클럽 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신경 써. 나는 자기 변명 중이야. 이 말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수영 시인은 글을 파는 사람이지만 늘 자기가 속물이 되는 걸 경계하고자 했어요. 글로 유명해지고 글이 잘 팔리는 그 영광의 부대를 자꾸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솔직한 자기 반성이겠습니까? 이 자기 반성을 정혜윤이라는 자가 되지도 않는 논리로 주진우 기자를 씹기 위해서 써갈겨놓은 그런 글에 인용이 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둘째로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요. 저도 기자고 글쟁이입니다. 그럼 이완배라는 사람은 매문을 하는 자인가?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폐쇄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고 명성을 얻고 이런 일에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1년 넘게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하고 있죠. 또 그 덕에 제가 뭐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방송 출연 덕분에 이름이 조금 알려진 덕에 강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기꺼이 나갑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받습니다. 기고 요청도 옵니다. 그러면 글을 쓰고 또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수영 시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성격을 아는 분들이 야, 네 성격에 방송 출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매문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영 시인의 글을 자꾸 붙들게 되는 겁니다. 글쟁이라면은요. 글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매문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내가 파는 내 글이 상품인데 그 글을 사보는 사람들에게 불량품은 안 주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그게 내 글을 사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글쟁이로서의 지켜야 될 예의다. 이걸 상기하고 잊지 않고 싶을 때 제가 이 김수영 시인의 그 글을 읽거든요. 예.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요. 기자들은 매문쟁이가 맞습니다. 글을 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문을 피할 수 없다면 늘 반성하고 성찰하고 올바른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면 저는 주진우 기자를 잘 모르지만 주진우라는 기자가 매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자도 당연히 자기의 취재와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일 테니까요. 근데 그게 부당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 주진우 기자의 글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5년 가까이 주진우라는 상품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애정합니다. 그 말은 주진우라는 기자가 파는 글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직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진짜 나쁜 의미에서 매문이 뭔지 그 정혜윤이라는 자와 신동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일보가 전 직장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아일보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 게 매문입니다. 소비자들을 속이고요. 기만하고요.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어디서 받느냐? 소비자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어서 소비자들이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그 상품을 팔죠? 속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냅니다. 그게 바로 나쁜 의미의 매문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요, 한동안요. 요즘은 제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경제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서인데 주로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죠. 예. 이 산업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사람을 반드시 산업부장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광고팀장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광고국은 편집국하고 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가 광고국에 가면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하냐면 광고팀장으로 부장급 기자를 보내는데 그 기자는 반드시 다음 인사에서 산업부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광고주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광고팀장에 가서 광고 달라고 그러면 아니 줘라. 왠 줄 알아? 그 사람이 바로 다음에 산업부장이 돼. 니들 기사 써줄 사람이야. 기사 잘 써줄 거야. 그러니까 광고팀장 잘해줘.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그 유능한 경제부 기자 중에 한 명을 광고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야, 그 기자가 광고 달라고 그러면 잘 줘. 걔 나중에 다음에 산업부나 경제부에서 크게 중용된다. 너희들한테 기사 잘 써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걸 매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이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컨텐츠를 파는 거죠. 게다가 이건 아주 지독하게 비도덕적인 매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요, 동아일보 산업부장 출신 중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요. 동아일보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예. 산업부장이라는 자들이 광고주들하고 저녁 자리에서 폭탄주같이 처먹으면서요. 후배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걸 건배를 하고요. 예? 후배 기자들한테는 야 이분들이 우리 중요한 광고주니까 앞으로 잘 모셔 이 지랄을 해댔다는 걸 제가 다 이야기를 하면 동아일보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말하면은요. 당신들이 매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컨텐츠라는 이름으로요. 자동차 특집, 금융 특집 이런 섹션 신문들이 쏟아지죠. 종합지에서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광고국에서 어떤 지령과 어떤 요청이 올라오는지 동아일보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도 모자라서 이제는 문화부까지 광고주한테 종속이 돼서 쓰레기 같은 글을 기자랍시고 광고주들한테 팔아치고 있는 그거 동아일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걸 바로 매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매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고 화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어차피 기자라면요. 언론사에 속해 있다면 글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을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절에 동아일보가 정권 탄압을 받아서 광고주 광고가 한 달 만에 98%가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광고 탄압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대신 십시일반으로 격려 문구로 그 광고면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8일부터 처음에는 4면에 고정적으로 실리던 일반인들의 격려 광고가요. 사흘 만에 5개 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까지 1월부터요. 1352건의 일반인들 격려 광고가 실립니다. 그때 그 격려 광고 문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아,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당당하게 버티는 거야. 도깨비는 날이 새면 헛개비가 되나니. 배운 대로 실행 못하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광고하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백을 삽니다. 동아일보 배달원임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주한다. 비겁한 탄압자, 불복한 광고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려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예수가 연대에 살아있다면 그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라 신문 기자일 거야. 이런 독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문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면 이렇게 독자들한테 글을 팔아야죠. 우리 글을 사주는 독자들을 속이지 않고요. 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결국 박정희의 뜻에 따라서 굴복해서 광고를 채워줬던 독자들의 뜻을 배신하고 수많은 올바른 선배 기자들을 해직을 시킵니다. 쇠파이프를 든 폭력배들이 편집국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배 기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사업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선배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매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수영 시인의 산문이요.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속물의 특성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11층인가의 고층 건물을 지은 사람을 상대로 그 건물 뒤에 사는 사람이 햇빛을 막아서 그늘이 진다는 피해로 오랫동안 소송을 걸었다가 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인이라면 옆의 집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보고 집까지 헐 용기는 없더라도 미안한 생각쯤은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문 소설가나 방송 작가들을 보면 그늘이 진 옆의 집에 미안한 생각을 품기는커녕 왜 나만큼 큰 집을 못 짓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쓰레기와 오물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내리쏟는다.
유독 신문 소설가나 방송 작가뿐이 아니다. 이런 그레셈의 법칙은 문화단체와 예술단체의 이름으로, 교수의 이름으로, 학장의 이름으로, 아나운서의 이름으로, 신문 기자의 이름으로 날이 갈수록 더 성해가기만 한다. 유능한 아나운서와 유능한 사회자는 대담자나 회담자나 청중을 리드해 간다는 미명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다. 유명이 유명을 먹고 더 유명한 것이 덜 유명한 것을 먹고 덜 유명한 것이 더 유명한 것을 잡아 누르려고 길을 쓴다. 이쯤 되면 지옥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의 대제도는 지옥이다.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도권 언론들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팔아야 한다면 최소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품으라는 겁니다. 네. 박봉에 갖은 소송 받으면서 그래도 이게 기자의 길이겠거니 하면서 올바른 언론인으로서 싸우는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들한테 매문선동가 이런 딱지를 붙이는 비열한 짓 그만두고요. 제가 걔들이 잘할 거라고는 기대 안 합니다만 그래도 문화인이라면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미안한 기색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정혜윤이라는 자가 신동아에 인용한 김수영 시인의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산문은 매문가로서 끊임없이 자기가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처절한 문장가의 자기 반성이 담겨있는 소중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붙잡고 작은 인터넷 언론에 속해 있는 저 같은 기자도요. 반성하고 또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기자짓을 하는데 좀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니들도요. 김수영 시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체에 버젓이 적어놨으면은요. 그분의 원뜻이 뭔지 한 번씩 읽어들도 좀 보고요. 반성이라는 것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수영 시인의 글을 신동아가 너무 제멋대로 인용을 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진짜 이런 글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위한 아이템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에는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저걸 또 고려하더만요. 뭐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하여간 반응이 나오는 거. 그래서 클릭 수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논란이 된다 싶은 것들은 뭐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데, 이 정혜윤 씨가 그동안 어떤 글을 썼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5년 3월호 신동아에서 찌라시가 받은 한국 기자상,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찌라시가 뭔가 봤더니 세계일보의 정윤회 비선실세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찌라시가 아니죠. 이거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대특종이었죠, 대특종. 대특종으로 결국 판명이 났는데, 근데 이분은 찌라시라고 단언을 냈어요. 막 던지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또 2015년 4월호를 보니까, 기자 꽁꽁 묶겠다는 김영란법의 광기. 아, 네. 이쯤 되면은 뭐 이 사람 견적 다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난 또 뭐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뭐 대단한 뭐 내용이 담겨 있나 봤더니 뭐 역시나 내용은 없고요. 아, 이게 신동아는 그래도 동아일보와는 달리 다소 진보적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조금 더 나았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출판국에 가는 게 그 기자들에게는 출판국 기자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 편집국 기자가 출판국으로 가는 경우를 되게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출판국에 가는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물을 먹고 출판국에 가느냐, 회사 이 일에 좀 맞서 싸우고 좀 의기를 가진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물을 먹고 출판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동아가 조금 더 동아일보보다는 나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출판국이고 편집국이고 전부 비슷해져 버려서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출판국은 이제 주간동아, 신동아 같은 일간지가 아닌 나머지 정기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데, 신동아가 그래서 다소간 진보적이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그 조인트 깐 거 MB가 김재철 조인트 깠다. 그 보도를 그 신동아가 했었거든요. 네, 그거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동아일보 계열의 월간지가 보도했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 네.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네. 이완대 기자님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네덜란드 국왕에게 납품 민원을 넣으려 시도했던 중소기업 한류화의 전도사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 동지를 짐승이라고 비하한 전직 교육부 총리 한완상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남경필과 썸을 탔던 한완상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한완상은 박근혜 동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짐승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박 동지의 머리 손질을 해주는 미용실 원장은 애견 미용사란 말인가? 박근혜 동지와 청담동 미용실 원장을 개와 애견 미용사에 비유한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에 한유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추가로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성형외과 의사들도 수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동지는 퇴임 후 독일에서 최순실 동지와 여생을 보내려 했다. 그곳은 아버지 박정희 동지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를 격려하며 본인도 눈물 지었다는 다소 구라가 섞이긴 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원산지 아닌가. 그런데 한완상은 독일 언론이 박근혜 동지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걱정된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다.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이관계를 펼치고 있는 한완상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한완상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독일에서 애완동물들을 굶겼다가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의 빨갱이 혹은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정권 10년째다. 관료들은 한국 사회의 좌경화를 걱정하지만 나는 도리어 관료의 우경화를 걱정한다.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한국에서 우경화는 권위주의의 부활과 일란성 쌍둥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고집했고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나홀로 이루어냈다.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마치 새벽에 밀어붙인 군사작전 같았다. 대화는 없었다. 자기를 비판한 개인과 단체는 블랙리스트로 묶었다. 가차 없었다. 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맨 부커상을 받은 작가 한강도, 아시아 최고 영화제라는 부산국제영화제도, 경향신문도 딱지가 붙었다. 블랙리스트 명단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블랙리스트는 표현만 달리했을 뿐 빨갱이의 다른 이름이다.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새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빨갱이 정권과는 일 못하겠다며 사표를 던질 관료가 얼마나 있을까? 나는 그럴 관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전 정권 교체 때 과감히 낯빛을 바꾸었던 관료들을 하도 많이 본 탓이다. 한 고위 관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외쳤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세금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고 공공기관장으로 영전했다. 새 정권의 출범을 바라는 마음 한구석에는 권위주의에 쩔어 우경화된 관료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 갈망이 있다. 관료들의 도시인 세종시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저에 흐르는 공심, 공무원의 마음은 현 정권 주류와는 달랐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관료들이 많다. 이들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